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컴퓨터입니다. 네. 우리들은 늘 이성 때문에 힘들어하죠. 야,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도 더 잘하고 더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막 훌륭한 발견도 하고 노벨상도 받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잘 못했단 말이지. 이성이야말로 우리들이 갈고 닦아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래. 그러고 보니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이성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던데 이성이야말로 나쁜 점은 없고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남성이 있는데 37살이에요. 기혼이고 자식이 4명입니다. 수입의 10%는 기부하는데요. 그레고리안 성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성실한 사람이고 혼전 순결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번, 그는 교사다. 2번, 그는 교사이면서 천주교인이다. 네, 많은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2번을 답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퀴즈에 나온 이 남자는 아마 천주교인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부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레고리안 성가도 듣고 봉사도 다녀오고. 하지만 교사라는 답이 교사이면서 천주교라는 답보다는 정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사다라고 답을 하는 게 답을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2번에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돼서 발전하고 진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다고 믿고 있는 인간의 이성은 사실 이렇게 형편없이 어리석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책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서점에 가서 제 책을 보고 싶으시다, 이 방송을 보고 저 사람의 책 한번 읽어볼까? 서점에 가서 15,000원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바로 서점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저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도 모르는데 15,000원이 좀 아깝죠. 30분 정도 걸어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볼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30분 정도 산책도 하는데 거기 가서 책 빌려서 보면 되지. 책이 봤는데 별로 안 좋은 책 같으면은 돈 주고 사면 아깝단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날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려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사려고 결심을 했어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사면 4천만 원인데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대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3,998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사시겠어요? 30분 걸어가서 차를 사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삽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5,000원을 아끼겠다고 대리점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쯤은 4천만 원이니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책을 사거나 혹은 빌려보는 것과 똑같이 30분의 시간을 15,000원과 맞바꾸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합리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합리성이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을 사고 투자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의 판단은 사실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했죠.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가시면 이 다양한 상점들이, 다양한 이런 그 상인들이 물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떠서 회를 쳐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너무너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런 점포가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수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최고로 가격이 싸고 최고로 신선한 생선을 파는 곳을 갈 거야. 모든 점포를 다 조사하고 그 점포에서 파는 생선의 가격과 신선도를 모두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선 점포를 고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그거 판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에이 그게 뭐 중요해, 뭐 몇천 원 비싸면 어떠니, 빨리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저 아저씨 인상 좋네, 저 아저씨한테서 사서 맛있게 먹자, 오늘 저녁에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종종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이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성이 없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광기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사이코패스인가, 정신 이상자인가, 뭐 뭔가 좀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일까? 하지만 우리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비이성입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도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합니다. 춘향전 내용 잘 아시죠? 17살, 15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같으면은 야, 이 중고등학생이 지금 어디서 연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하죠. 하지만 둘이서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 불합격생이죠. 여성은 기생의 딸이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좋은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눈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눈먼 사랑에 빠지면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사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야, 저기 철수 너무 멋있지 않니? 친구가 갑자기 헛웃음을 칩니다. 제가 뭐? 하지만 자기 눈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친구들이 야,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세상에 널린 게 여자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고, 운 좋게 사랑에 빠지면서 성공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눈먼 판단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긍정적 결과를 불러오게 하는 이 이성의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즉 배우자를 자 이렇게 재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최고의 생선을 사기 위해서 3주를 고민하고 2달을 고민했던 철수처럼 고민한다면 배우자를 얻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어려운 책을 썼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임마누엘 칸트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임마누엘 칸트를 좋아하는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었지만 여성이 용기를 내서 칸트한테 가서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저 여성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종이 왼쪽 오른쪽에 쫙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썼어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2개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가서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하죠. 칸트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죠. 우리들의 비합리성, 비이성, 어떨 때는 광기와 구분할 수도 없는 우리의 터무니없는 이런 판단과 추론은 사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지적, 심리적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판단은 종종 편집으로, 우리들의 일에 대한 추구는 집착으로, 주변 상황을 점검하려는 마음은 강박으로, 또 우리의 상상력은 종종 망상으로, 언어는 언어장애로, 종교는 종교에 대한 망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색 능력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어요.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실 비이성과 천재성의 차이도 종이 한 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지만 또한 이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성적인 인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즉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공감이에요. 공감은 인간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킨 능력입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 일부 사회화된 동물들, 뭐 개라든지 침팬지라든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인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생각의 일부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의 일부가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은 좋은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현대 시대에 잘 맞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감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공감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인간이 공감을 진화시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셀리와 앤의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셀리고 하나는 앤이거든요. 근데 셀리가 자신의 바구니 뒤에다 돌을 갖다 놔요. 조약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셀리가 밖에 나갑니다. 앤이 그 바구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자기 뒤에 있는 상자로 옮겨 놓습니다. 셀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셀리는 자신의 조약돌이 어디 있다고 믿을까?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바구니 안에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바구니에 있는 거를 상자로 옮긴 것을 셀리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아주 단순한 능력 같지만 공감 능력, 즉 셀리와 앤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이러한 도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도구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즉 인간이 사회적 협력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죠.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레인맨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와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죠. 이 자폐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셀리와 앤 검사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셀리와 앤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요? 자폐장애처럼 세상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반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셰익스피어 햄릿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좋은 것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지. 좋은 것도 가득 차면 도가 넘치는 바람에 시드는 법.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추세츠에 세일럼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처음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의 도시들, 마을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하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깊게 협력하고 결속했습니다. 그 결속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청교도 정신, 즉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똘똘 뭉치고,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목사의 딸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마녀에 쓰였을 것이라고 아버지, 즉 그 목사가 생각합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마녀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을에선 종교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을 걸친 종교 재판의 광풍은 185명을 체포시키고 남자 6명, 여자 13명을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도 이 마녀 재판 과정에서 무거운 돌을 몸에 올려놓는 그런 신문을 받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마녀 재판에 공감했고, 마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발작을 하는 소녀한테 공감했습니다. 마녀는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존재였고,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판받고 또 추방당하고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공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공감은 자칫하면 선동과 그리고 집단적인 그런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인크리스 매더 총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친문에 실습니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10명의 진짜 마녀를 풀어주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주지사 총독은 마녀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른 상황이었죠. 공감은 인간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구의 사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인지적 능력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요즘에도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이분이 바로 조지프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에요.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미소 간의 냉전이 아주 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점점 키워서 미국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따라서 메카시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직장을 잃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메카시즘 광풍,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이었죠. 그보다 좀 전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권 위임법을 통과시키는 독일 의회의 모습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이 나치를 싫어하면서도 나치의 폭압과 강압, 총풀이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치가 하라는 대로 전쟁에 따라 나가고 종군을 했던 게 아니에요. 92%가 넘는 독일 국민들은 이 독일 나치, 즉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이 멋진 이름을 가진 당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또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참극으로 이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팔을 들고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36년 6월 13일에 독일의 함부르크항에서 해군 함정을 진수하는 광경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독일의 영광을 빛내줄 함정이 진수되는 과정에서 이 팔을 들면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죠. 네,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에 팔짱 낀 남자로 알려진 아우구스트 란스메서라는 남자입니다. 1936년경에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게 준비되다가 통과가 됩니다. 독일인과 유태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란트메서는 원래는 열형 나치 당원이었는데 유태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과 결혼을 감행합니다. 주변에서 이혼을 해라, 그 여성을 버리라라고 종용을 하지만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게 돼서 처벌도 받고 형도 살고, 물론 결국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게 됐고 본인은 2차 대전 말기에 강제 징집돼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함정 진수식에서 팔짱을 낀 사람이 란텀에서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었다면, 혹은 20명이었다면, 혹은 절반이었다면, 그러면 란텀에서의 부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집단적인 공감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종종, 혹은 더 많이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하지 못한다고 야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비난하곤 합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안 되니? 하지만 공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형질인지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너는 왜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공감적인 사람입니다. 공감적이라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야겠죠.